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삶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려나? 사는데 급급해서 조금씩 나를 잃어가는 것 같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보다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저자는 초역 니체의 말을 비롯해 철학의 대중화에 힘써온 분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인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 책은 인생의 복판을 지난 저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당부를 47가지의 짧은 말로 정리한 기록들인데요. 고정된 자기 자신이란 없다는 태도로 하루하루 스스로를 낡은 나에서 새로운 나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나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몰입, 시간과 나를 일치시킬 때. 약속 장소에서 상대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에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간다. 하지만 잠시 짬이 나서 들른 서점에서 재미있는 책을 발견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다. 어디 그뿐이랴. 아예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시간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더디게 혹은 빠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자신이 무언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는 시간의 흐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추를 매단 듯 시간이 더디게 간다. 산만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반발심이 들 때, 조바심 나거나 불화가 생겼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의하기 힘들 때, 조화롭지 않을 때, 적대 관계에 있을 때, 불안할 때 시간은 더디게 느껴진다. 반면에 서로 생각이 일치하거나 공감이 갈 때,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때, 이해할 때, 집중할 때, 일에 전념하거나 무언가에 몰두할 때, 관용을 베풀 때, 감흥을 얻을 때, 흐름이 좋을 때에는 평상시보다 시간이 짧게 느껴지거나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과 행동이 자신의 관심사와 꼭 맞아떨어지거나 같이 따라갈 때에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실이나 성과, 충실함, 만족감이 넘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이는 아름다운 연소 현상이며 충만한 고요함이다. 마음이 녹아 한데 어우러지거나 서로 사랑할 때에도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모습을 감춘다. 시간이 사라졌을 때의 희열과 완벽하게 일을 성취했을 때의 충실감은 서로 포개지는 부분이 많다. 조화의 기쁨은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이다. 고전에서는 이를 종종 영원의 순간이라 일컫는다. 영원의 순간에 있을 때 사람은 더욱 생산적으로 바뀐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된다. 강속구로 날아오던 공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면서 공의 솔기까지 눈에 들어오고 다음의 한 수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쭉쭉 잘 나가는 자동차처럼 생각이 퍼뜩퍼뜩 떠오른다.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럴 때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하고 몰두하게 된다. 자의식마저 잊어버릴 만큼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가장 생산적인 상태가 된다.
특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상태를 좀 더 자주 경험한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기에 남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일을 척척 해낸다. 이와 같이 몰입 상태에 쉽게 빠져들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이 몇 가지 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음악으로 손쉽게 훈련할 수 있다. 음악은 울려 퍼지기만 해도 마음을 한데 아우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헤드폰을 끼고 길을 걸으며 듣는 음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각과 시각과 신체 감각이 따로 국밥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데 모아지지 않고 오히려 산만해지기 쉽다. 음악으로 간단히 시간의 영원성을 느끼고 심신을 집중하는 체험을 하고 싶다면 드뷔시의 달빛을 들어보라.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달빛이 공간을 채울 때 시간에 대한 감각은 순식간에 멀어지면서 실제로 달빛을 보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 사람은 온전히 현재에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작점이 아니라 도착점이 지나온 길을 증명한다. 한번 손댄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이 불보듯 빤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관여한 일만이 자신의 경험으로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은 자연스레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설령 실패를 했더라도 그 경험은 오롯이 자신만의 확실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고 그 실패 덕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절대로 실패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혹시라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깊은 후회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포기를 택할 때 당장 그 순간은 모면했다는 해방감을 만끽할지 몰라도 머지않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결과를 내다보고 자신이 손해볼 것 같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물러나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다. 자신의 예상이 옳았다는 확증 또한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만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니 서툴러도 괜찮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없다. 무슨 일이든 결과 따위 전혀 계산하지 말고 푹 빠져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완의 명작보다 어떻게든 마무리된 범작이 더 위대하다. 나도 감히 나를 짐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올가매곤 한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지레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10중 8구 정말로 못하게 된다. 게다가 시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고 만다.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가능성에 한계를 두는 사람이 있다. 예컨대 자신의 성격을 함부로 단정짓는 것이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스스로 외고집에 융통성 없는 성격이라고 못 박아버린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앞뒤가 꽉 막힌 벽창호 같은 대응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를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단정하면 소극적인 행동만 도드라지게 의식하게 된다.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나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한다.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수십, 수백 가지의 얼굴과 인격을 가진 것처럼 말이다. 주변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지금은 온화하고 지성미가 돋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가 살인과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한 가지 성격으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자신의 성격 때문에 냉가슴을 앓거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미신을 찰석같이 믿어서는 안 되며 자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좁은 생각과 행동, 예를 들면 별자리나 혈액형, 시비간지, 이름 획수 운명론 따위가 말하는 망언에는 눈도 감고 귀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축소되고 자신이 작아진다. 스스로를 올가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다. 거대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다. 인간은 만능 점토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유연함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달하지 못할 나에 갇혀 나를 버거워했다. 나를 평생 가로막던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인생이란 경험으로 경험을 대체하는 과정이다. 왜 인간은 후회하는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인식이 변한 것이다. 행위를 했을 당시의 인식, 사물을 보는 견해와 사고방식, 가치관이 훗날 다르게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예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후회는 생길 리 없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행하기 전과 행한 다음의 인식은 별개라는 뜻이다. 인간은 행위와 경험에 따라 인식과 가치 판단을 바꿔나간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어디까지 타당한지 선뜻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경험은 생각과 견해, 가치관을 변하게 한다고 단언할 수는 있다. 그러면 그 틈새에 이런 견해가 삐죽 고개를 내밀 수도 있다. 경험자는 미경험자보다 노련하고 숙련도가 높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는 경험치가 클수록 능력이 높아지니까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게임 캐릭터처럼 단순하지 않다.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그만뒀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얕게 혹은 깊게 경험의 질도 다를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요령을 익히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하나하나의 일이나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와 잡다한 일 모두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경험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기보다는 평소에 차근차근 혼신을 다해 일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 일상의 경험을 소홀히 하거나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경험은 나를 감싸주는 껍질이 되어준다. 오래된 껍질은 성장을 방해한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껍질을 허물고 또 만드는 과정이다. 어른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젊은이는 꿈과 희망을 말한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이 되고 싶다. 이것은 꿈이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화가가 되고 싶다. 이 또한 꿈이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그마한 잡화점을 갖고 싶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건 역시 꿈이 아니다.
잡화점을 갖고 싶은 바람은 왜 꿈이 아닐까? 얼마간의 돈이 마련되면 다음 달이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된 경영자가 아닌 탓에 머지않아 망할 확률이 높다. 경영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지 않으면 진정한 사업가가 될 수 없다. 가진다와 된다는 달라도 너무 다른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은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기는 하나 가능성을 공고히 하지는 못한다. 가령 돈이 많으면 사업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실제로 사업을 벌여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런 이유로 기업의 대표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가로서 수완이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매우 어렵다. 그 사람 자신이 먼저 무언가가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부자가 된다는 표현에는 부자라는 명사와 된다라는 동사 사이에 들어갈 말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 혹은 부자의 앞부분을 완전히 망각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마크 롤랜즈의 철학자와 늑대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영장류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하지만 늑대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의 사실이나 소유의 정도가 아니다. 늑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늑대가 되느냐는 것이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찰석같이 믿는다. 자신에게 속해 있고 자기 곁에 착 달라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유자인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엇을 소유하든 언젠가는 상실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적대 관계가 되고 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구두쇠라는 표현이 이에 딱 맞아 떨어진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계속 얽매인다면 무언가 계속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하는 일이란 무언가를 계속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도 아닌 괴상한 생물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되는 것은 가능하되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방대원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군인이든 뭐든 될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언제나 무언가가 계속 되어가고 있다. 늑대는 어떤 종류의 늑대가 되어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만일 테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무언가가 항상 계속되는 것만이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만약 아무 글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글쟁이가 아닌 그저 비행기나 타고 쏘다니는 기묘한 생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생활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세금만 갉아먹는 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생성한다고 생각했다. 생성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자기 실현화에 대한 말이 아니다. 원래부터 고정된 자신 따위는 없다. 인간이란 무언가가 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 순간 생성함에 따라 변신하며 일정한 계통을 갖고 변신해야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어린이는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이를 깨닫고는 망설임 없이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물지도의 의미가 모험을 떠나는 데 있듯이 꿈의 의미에는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말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아직 인생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고집을 부려 주위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또한 아무런 계산 없이 손을 내민 사람이라야 손을 함께 내밀어 맞잡을 수 있다. 주먹을 단단히 쥐고 덤비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입국 다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고집은 언뜻 자기 주관이 분명한 논리적인 태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또한 주관이 뚜렷하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강하게 주장을 펼치면서 언행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된 행동이 아니다. 어떤 이유나 명분을 막론하고 사람을 다가오지 못하게 내치는 행위는 숱한 기회가 들어오는 입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자세로는 어떠한 정보나 아이디어, 힌트, 발견의 단서, 염원, 의뢰, 상담, 주문도 기대하기 어렵다. 마치 인생의 나무 뿌리를 싹둑 베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속도로 초라해질 것이다. 꼭 무슨 목적이나 의도된 계획이 있어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그냥 왠지 말하고 싶었다거나 분위기에 떠밀리듯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잡담이 언제나 쓸모없지만은 않다. 대화 도중에 나눈 말이나 그 밖의 표정, 몸짓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자신을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소소한 잡담은 주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미래 자신의 삶과 일에 관련된 소중한 무언가를 알게 모르게 날라주기도 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경청이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내 생각을 씌우지 않는 것이다.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날기를 기도하지 말라. 막다른 길을 만나거든 생각을 멈춘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저 눈으로만 본다. 먼 발치에서 보거나 멍하니 바라본다. 그렇게 풍경을 보듯 다만 훑어본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막다른 길에서 겪는 괴로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웃는 사람을 보고 따라 웃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해맑은 아이들과 동물의 모습을 본다. 헬리콥터를 타고 세상을 내려다보거나 벌거벗은 채 바다에서 헤엄쳐 보는 것도 좋다. 막다른 길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방법론에 관한 책을 섭렵한다 해도 딱히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법론이나 노하우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말짱 도루묵이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 문제에 가로막혀 경직된 머리를 싹 뜯어 바꾸지 않으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때 몸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게 머리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의 장기 또한 머리를 쓰는데 동원되고 넓적다리 근육은 물리적으로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막다른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끈질기게 생각해 본다. 이러다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될 만큼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듭 생각한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일이라도. 그러다 보면 불현듯 무언가가 바뀔 것이다. 뭔가를 퍼뜩 깨달을 수도 있고 맞은편에서 어스레한 빛이 보일 수도 있다. 뭐야, 바로 이거였어? 하며 피식 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물방울 소리나 새소리, 체감 온도의 급격한 변화, 흔들리는 불빛, 주변의 기색, 바다 빛깔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자신 안의 무언가를 일깨운다. 이것은 요행이라 부를 만큼의 변화라 하겠다. 아르키메데스, 칸트 같은 위인이나 천재만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 진지하게 임하고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궁리하는 과정은 마치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어느 날 벼락치듯 해답이 내게 쏟아져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이 쌓이고 쌓인 끝에 답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렸던 선택의 결말이다. 대재벌 가문의 상속 유산을 포기한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는 사실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실들이라는 점에 의하여 확정된다. 왜냐하면 사실들의 총체는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그리고 또한 대체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미 일어난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사실로 간주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일어난 일의 그늘에 가려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일, 즉 일어나지 않은 일도 사실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그 스크램블 에그만이 사실이 아니다. 계란말이나 계란찜, 그 밖에 만들지 않은 갖가지 계란 요리도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법은 어쩌면 고결한 윤리의식을 가르쳐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에이, 다른 걸 골랐더라면 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다른 것을 택했다면 틀림없이 성공했으리라 제멋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패인을 잘못 선택한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사고법은 얼핏 보기에 논리적일지 몰라도 그 내막은 뒤죽박죽이다. 처음부터 다른 것을 택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기 때문이다. 이런 아전인수식 사고법은 이솝우화, 여우와 심포도에 나오는 여우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곧 실패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현재의 정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이런 심리 속에는 후회와 미련이 한데 엉겨붙어 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차하고 치사한 생각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한 가지의 가능성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 나머지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이를 깊이 실감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윤리다. 선택은 나머지 가능성을 버리면서 스스로를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이다. 사치란 과잉이 아니라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그 여파가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자리 잡았다. 본디 사치는 분에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 이상이란 뜻은 지니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치에서 풍기는 뉘앙스의 한편에는 아낌없음, 풍족함, 여유, 광채 같은 느낌이 묻어난다. 이러한 사치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예쁘게 포장한 꽃다발, 정성 들여 만든 음식, 본인이 직접 나가는 마중, 목마를 것을 헤아려 내온 시원한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소란스럽거나 추잡함 없이 초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살림살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 보드라운 빛을 자아내는 커튼, 특별한 날을 위해 캐온 산나물과 꽃들, 경치 좋은 방,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계절에 걸맞은 향기, 다정함이 흘러넘치는 대접, 허물없는 대화.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일은 천박한 방종이며 권력 과시에 가깝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 둘 정도의 사치는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치는 솟구치는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 사람의 접점에서 사치를 베푸는 것이다. 가령 시골에 사는 부모나 형제가 며칠 동안 도시에 올라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잠만 자려고 이용하는 좁아터진 싸구려 모텔에서 그들을 모실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분위기 좋은 숙박시설을 찾아 어떻게든 좋은 방을 예약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배려뿐 아니라 혈육을 공경하는 사치스러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리 넘쳐도 과하지 않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가 밝힌 통찰 가운데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불안정함을 기피하고 안정을 갈망한다. 안정된 수입, 근심 없는 생활, 안정된 신분과 가능한 한 아프지 않고 무사하기를 바라며 분에 넘칠 정도로 자신이 받는 보호나 애정까지 안정적이기를 바란다. 이런 망상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에 눈을 부릅뜨고 덤벼든다. 각종 보험이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화장품과 미용기구, 겉으로만 견실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금융상품, 유사과학의 바탕을 둔 건강법 등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편으로는 안정과 견실함을 추구하면서도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을 바라며 출세와 지위에 집착한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자신만 갖가지 행운과 좋은 기회를 잡고 남들에게 좋게 평가받기를 갈망한다. 이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 속에 이를 집어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인생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까닭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가 유달리 커다란 불행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출세와 성공, 아름다움은 울분과 질투의 원인이 된다. 결국은 이와 같이 혼탁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일상을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어쩌다 괜찮거나 운수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한 기쁨이 확 줄어든다. 자신은 특별해서 남보다 훨씬 많은 행운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작은 행복으로는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안정을 바라는 만큼 불안정함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다. 불안정함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단단히 각오하라. 그러면 변화와 사건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면역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것이 안정과 평온을 바라는 인색한 삶보다도 훨씬 더 대담하고 강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불안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안정을 갈구하지만 사실 그 불안이란 자신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다. 오늘 들려드린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어떠셨나요? 보물지도의 의미가 모험을 떠나는 데 있듯이 꿈의 의미는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인터넷에 전시된 이상적인 삶과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비교하면서 진짜 나는 이게 아니라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변명하죠. 남들처럼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또 가지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에만 얽매인다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가 되는 것은 계속 멀어지고 말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살자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고 말이에요. 인생이란 낡은 경험을 새로운 경험으로 끊임없이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사는 것이 버겁고 괴로울 때마다 바로 이런 책을 읽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 책을 읽고 나면 시릴 정도로 차갑고 맑은 물로 세수를 마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나다운 삶을 사는데 힘이 되는 작은 태도의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